주식회사 키라에셋의 의장을 맡고 있는 전원재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저희 회사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요. 등촌 이동 모아타운의 핵심적인 과제가 한 4-5가지인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를 만약에 뽑아주신다면 저희 회사는 그 핵심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그 재산을 여기다 투입을 해서 이제 재개발을 하는데, 그러면 재개발을 하기 전에 내 재산 가치에 비해서 재개발을 한 후에 내 재산 가치가 과연 얼마나 이게 변하는 것이냐, 증가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럴 때 내가 새로 설립된, 새로 건립된 아파트 단지에 20평을 원하거나 30평을 원하면은 그러면 추가로 내가 돈을 얼마나 내야 되는 거냐, 혹시라도 돈을 안 내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그런 걸 계산할 단계는 아니고 너무 이르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한 30여 년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계략적이라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려도 아주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런 사업성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조합 설립 전까지 PM 일을 할 정비업체를 뽑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립 전까지, 조합 설립 전까지 PM 업무라는 것이 과연 왜 필요하고 그게 뭐고, 저희를 만약에 뽑아주신다면 저희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은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84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한 38년 됐고요. 그리고 한 2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냐면은 토지개발 사업의 그 사업 기획, 그리고 사업 관리 이런 것들을 주로 일을 하다가, 아시다시피 한 20년이 지난 후에 2002년에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관한 법률이 생겼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생겨서 우리가 이제 짧게 해서 도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도정법에 따라서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도시정비업체로서 등록을 하고 그 일을 쭉 해왔습니다. 이게 저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증이고요. 이거는 이제 리모델링 협회 회원증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등록한 도시정비업체가 한 160개 정도 됩니다만은 다른 정비업체에 비해서 저희 회사가 어떤 좀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차별적인 역량을 갖고 있느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업체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조합원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역량이 있더라도 정직하지 못하고 이권에 개입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의 사업이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비업체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믿을 수 있는 업체가 된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면에서 2002년에 서울시에 등록할 당시에 설립자 공금이 28억 8천억만 원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정비업체로서는 국내 1위의 설립자 공금 규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이 저희 회사 주주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정비업체로서는 유일하게 금융기관이 주주로 들어와 있는 회사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38년 동안 저희가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요. 이 38년 동안 영업정지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나름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비업체는 물론 도시정비업체로서 여러 일을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 경험이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모아타운에 적합한 필요한 어떤 일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일반 개발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일반 개발 사업에 관한 사업 관리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여태까지 한 300여 건의 신청을 갖고 있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재개발, 재건축,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이 모아타운 사업 이런 데 실적은 한 50여 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를 소개하려면 84년에 사실은 저희 회사는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서울상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럽에 유학을 가서 입지분석이라는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이론적으로는 입지분석이라고 경영학 쪽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입지분석이고 현장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실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토지 개발 사업의 사업 기획 및 사업 관리, 이게 제 전공입니다. 그리고 제가 83년에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을 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부임을 해서 한 34년 교수 생활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의 계려대학 상학부의 교환교수로 1년 동안 90년대 중반에 간 적이 있고요. 그리고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3여러 개 법인에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의 포스코 건설하고 같이 투자를 해서 합작으로 주상복합 건물 개발 사업을 실제 시행했고요. 합작으로. 그래서 그때 제가 포스코 건설 하와이 지사 사장의 직함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기획원의 의뢰를 받아서 제가 제6차, 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참여를 했고요.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신한국 경제기획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는데요. 거기에 계획위원으로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LH공사가 옛날에는 한국토지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 둘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합쳐지기 전에 제가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의 정책자문위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1984년에 제가 제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제자하고 같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키라라는 이름이 사실은 한국토지개발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하고 같이 연구소를 만들었던 거고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 땅을 사서 개발도 해보고 사업 관리를 쭉 하고 이렇게 이제 비용해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분야가 대부분 도시계획을 한 분이나 건축 설계를 한 분들이 주도하시는 거고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특이하게 경영학 쪽에서 이쪽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한 300억 건 일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마스터 플랜도 제가 영국의 다국적 부동산 회사인데요. 존슨랑 나사리라는 회사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평택시의 의뢰를 받아서 평택시 특화개발 계획을 일본의 노무라 연구소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말씀은 그 정도로 드리고요. 그 위에 저희 정승진 부회장은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한화그룹에 한 30년 근무를 했고요. 주식회사 하나도시개발의 사장을 하고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저희 회사 부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희 대표이사는 연세대학에서 주택설계를 전공을 했고요. 건국대에서 부동산 석사를 했고 한 20여 년 동안 저희 회사의 대표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진성 공동대표는 미국의 보스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 도시공학 석사를 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저희 회사에 15년 일하고 최근에 공동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여러 정부 부처로부터 위촉장을 받아서 정책자문위원을 했습니다. 외교통상부, 통상산업부, 국방부 많은 데서 정책자문위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 최근에 한 것은 국방부입니다. 국방부에 사실은 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기지가 서울 수도관에 전국에 많다가 평택으로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빈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거를 제가 국방부 자문위원으로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34년 동안 제 전공 분야에 열심히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다 해서 국가에서 훈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훈장은 대한민국 홍조근정 훈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분야에 제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여기 보시다시피
사업이익 극대화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 이론 및 실무입니다. 그래서 교보문고 이런 데 가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책이 있는데 대부분 다 요 도정법 해설, 법률 해설서입니다. 근데 저는 경영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제 책 한 800페이지 되는데 한 400페이지는 도정법에 관한 해설이고요. 그리고 반 400페이지는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토지개발 사업을 어떻게 하면 소유주의 사업이익을 극대화시키느냐, 이 방안을 한 400페이지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재개발 재건축 책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제 책이 유일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도 그런 책은 제 책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 등록한 정비업자가 한 16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설립 자본금 순위를 보면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나눠드린 그 유인물하고 이게 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은 이제 여기 조그맣게지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1위가 어디냐면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자본금이 무려 2,500. 그 다음에 하나신탁, 무슨 KB 국민은행 신탁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신탁회사가 1위서부터 10위까지 차지하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신탁회사는 자동적으로 법에 의해서 정비업체 면허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분류상 그 위에 있는 것이지, 신탁회사는 사실 금융기관이고 정비업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사실은 순수한 정비업체로서는 저희가 설립자본금 1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투자증권이 저희 회사 주주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주주총회 때 저희 회사 대표이사한테 의결권을 주니까 의결해라.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온 위임장입니다. 여기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인감증명서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실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반 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 300여 건의 사업 실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에 한 30여 건,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 쪽에 한 20여 건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등촌 이동 모아타운의 핵심 과제가 할 일이 앞으로 계속 많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제가 보기에는 5가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째는 아파트 단지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아파트 단지는 그냥 단순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근데 그래서는 부가가치를 올릴 수가 없고 가치가 그렇게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계속 증가하는 아파트 단지를 만들려면은 뭔가 테마가 있고 색깔이 있고 주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는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가 신모델을 만들 때 쓰는 이 신제품 개발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2 책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신모델, 제네시스 신모델을 내년 모델을 만든다. 이럴 때 사용하는 신제품 개발 절차를 토지개발 사업에 응용한 세계 최초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이 등촌 아파트 단지를 테마형 아파트, 테마가 있는 아파트 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저희를 뽑아주신다면 그런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릴 필요가 있고요. 그건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모아타운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6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6개의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개의 구역, 다수의 조합이 모여서 서로 건축 협정을 맺고 서로 지하도 공동으로 파고 이렇게 해서 상생 효과를 가져보는 게 모아타운입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첫 번째 과제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조합이 잘 뭉쳐야 된다. 6구역이 잘 뭉쳐야 이게 상생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지,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서로 마음이 맞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잘 뭉치자 그랬다가 나중에 이 중에 어느 한 국이 우리는 안 하겠어. 그리고 우리는 보니까 우리가 입지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서로 연합해서 하다 보니까 평균이 되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몇 년을 끝까지 협심해서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서로 협심해서 잘 갈 것이냐의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게 결합건축, 건축법으로 보면 결합건축이라든지 또 도정법으로 보면 결합정비라든지 또 뭐 이제 최근에 한국의 정비사업에서 많이 유행되고 있는 이 독립정산제 도입, 이런 개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낯선 얘기일 텐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 독립정산 개념 그리고 결합건축, 하와이에서의 그 경험입니다만은 결합건축을 해본 적이 있고 용적률을 싹 팔고 그럽니다. 미국에서는 100년 전부터 그거를 실제로 해본 적이 있고 결합정비도 해본 적이 있고 독립정산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의 모아타운이 성공적으로 서로 합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상구역이 지금 아시다시피 일종이고 경사가지고 이게 경관지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5층밖에 여기다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종이 모아타운이 되면 2종으로 종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종상향이 안 되면 용적률을 한 130% 뭐 150% 기껏해야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게 모아타운으로 되다 보니까 종상향이 2종으로 돼서 200% 250%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경관지 지구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찾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5층까지밖에 못 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이 옆에 땅하고, 미국에서는 옆에 땅에 내가 용적률을 들 썼다, 그럼 내가 들 쓴 용적률을 옆에 땅이 막 팝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에 사고 팔 거냐 뭐 계산하고, 그거를 저희가 하와이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3구역 이거하고 인근 1, 2구역, 6구역하고 어떻게 결합 건축을 해서 3구역의 남은 용도들을 어떻게 삭발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하고 주민들의, 양측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것이냐, 이런 거를 저희는 하와이에서, 외국에서 아주 피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보다도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상구역 쪽이 경사가 많고 이쪽이 이렇게 경사가 지고, 여기는 뭐 그렇게 큰 경사가 안 졌지만 전체적으로 이쪽이 경사가 졌기 때문에, 이 경사가 졌을 때는 상가를 지하층을 파도 용적률에 안 들어가고 지하 상가를 1층처럼 비싸게 팔아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뭐 설계하시는 분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저희가 불광 7구역에서 그런 실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활성화시켜서 이 상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도정법이나 뭐 주택법이나 이런 데서 규제가 심하고 아주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융통성이 있는데요. 상가에 대해서는 별로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잘 기획을 해서 만들면 아주 쏠쏠하게 거기서 사업성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를 저희가 신경을 써서 사업성을 많이 올리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기업형 신제품 개발 절차를 도입을 해서,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마켓 실험 설계를 설계하는 분들하고 잘 협력을 해서 사업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도록 저희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중요 과제이고, 이거를 저희를 만약에 뽑아주시면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5개별로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테마형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테마형 단지라든지 이 신제품의 테마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현대자동차가 내년에 제네시스 신모델을 만든다. 그럼 무엇부터 작업을 하냐 하면, 내년 신제품의 컨셉, 주제, 테마, 색깔, 이거를 뭘 할 거냐서부터 결정을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이 소비자들이, 즉 자동차를 사는 고객들이 시중에 나 있는 제네시스, 볼보, 뭐 벤츠, 아우디 이런 거를 머릿속에서 어떻게 비교 평가하고 있느냐, 이거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사람들의, 이게 이제 계량 심리학, 사이코메트릭스라고 해갖고요, 계량 심리학에서 하는 어떤 기법인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를 수학으로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퍼셉츄얼 매핑이라고 그러는데, 퍼셉션, 인간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를
매핑, 지도 그리듯이 그려낸다. 이게 퍼셉츄얼 매핑 테크닉이고 사이코메트릭스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서 이걸 경영학에서 그걸 응용을 해서 이 자동차 신모델을 만들고 스마트폰 신모델을 만들 때 그런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 처음으로 제 책에 475페이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처음으로 강남의 주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강남 주민들이 머릿속에 어떻게 비교 평가하고 있느냐를 이 기법을 통해서, 이 수학 기법을 통해서 그림으로 그려낸 그림입니다. 이게. 그래서 커다랗게 4가지 단지를 말씀드린다면 압구정에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제가 3년 전에 이걸 발표한 내용인데요. 압구정 아파트 단지, 반포, 그리고 대치도곡, 개포 이렇게 이제 강남 서초의 커다란 아파트 단지 구역을 4개를 나눈다면은 그 4개를 머릿속에서 이 강남 주민들이 어떻게 비교 평가하고 있느냐 이게 나오고요. 그 포지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4개 단지가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어떤 포지션으로 되어 있느냐 이 머릿속에 있는 게 그림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가 현재는 입지나 상징성에서 최고고 그 점에서 최하는 개포단지고 이 교육 환경이나 주거 환경이 최고는 대치도구인데 상징성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상대적인 특징들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를 한 5천 세대 됩니다만 이거를 재건축할 때는 어떤 테마와 어떤 특징을 가진 아파트 단지를 만들 것이냐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상징성에서도 최고고 이 주거 교육 환경에서도 최고고 그래서 앞으로의 재건축의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의 방향은 이거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커다란 전략이 나오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인 전술이 나오고 그 전술이 설계 지침이 되고 그 설계 지침을 설계하는 분들한테 주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설계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서로 계속 왔다 갔다 의논을 하면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단지의 방향을 만들고 컨셉을 만들고 구체적인 설계 지침을 만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등촌, 이동, 모아타운의 어떤 단지 컨셉 주제를 만들고 그리고 그에 따른 포지션을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 지금 현재 이 강서 이쪽 주민들 서울 서남권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이 주변의 아파트 커다란 단지들이 어떻게 비교 평가되고 있느냐의 그 포지션을 분석을 해서 그럴 때 우리 현재 등촌 이동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거는 여기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런 전략을 수립해서 단지 설계를 하고 평면 설계를 하고 이거는 저희는 어떤 지침을 마련하고 그거를 이제 설계하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구체적인 설계를 하는 방법으로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게 서로 몇 개 구역이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협력한다는 게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러려면은 결합정비, 독립정상, 결합건축 이런 쪽에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 저희는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 독립정상을 처음으로 한 국내 아파트 단지가 뭐냐 하면은 잠실에 있는 잠실 리센치 아파트 단지입니다. 뭐 세대수가 한 4, 5천 세대 되는 큰 단지입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서 상가 쪽하고 아파트 쪽하고 그냥 이게 의견이 충돌이 돼갖고 그래서 2000년 몇 월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합의서를 두 아파트 쪽하고 상가 쪽하고 이런 합의서를 만들고 서로 협조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주민이 그거를 뭐 소송을 걸어갖고 이런 건 무효다 말이 안 된다 어쩌고 그래갖고 소송을 걸어서 8년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래서 대법원에서 결국은 유효하다 그걸 갖고 이건 무효다 이런 협정이 어디 있느냐 막 이래서 몇 분들이 재판을 했는데 유효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문이고 이렇게 합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 최초로 이 독립정상 여러 블록 여러 단지가 모여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블록이 모여서 이런 서로 협정을 맺어서 이렇게 합심해서 할 때의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협정서를 만들 때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느냐 앞으로 어떠한 갈등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거를 예견을 하면서
지금 쓰는 협정서에 이런 조항을 집어넣고 저런 조항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개혁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변호사가 잘할 것 같지만 변호사는 법적인 측면을 잘하는 겁니다. 실제 거기서 이제 건축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 서로 갈등 뭐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는 변호사는 모르고 저희 같은 경험 있는 정비업체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기가 반포 고속터미널입니다. 여기가 반포 고속터미널이고요. 여기에 이 커다란 단지가 지금 원베일리 단지라고, 반포 원베일리라고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무려 4개 아파트 단지하고 큰 상가하고 같이 협정을 맺고 하는 아주 모아타운하고 아주 유사한 어떤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반포 3차, 반포 경남, 신반포 23차, 우정의 시열 아파트 단지, 그리고 경남 상가, 여기 상가입니다만, 이렇게 커다란 6개의 조합, 6개의 블록이 모여서 여기 보시면은 조그맣지만 통합 재건축 합의서, 이런 거를 그냥 길게 이런 걸 만들어서 협정을 맺고 하는 거고, 여기도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상당히 그 성공적으로 돼서, 잠시 그쪽은 재판이 벌어졌습니다만 대법원 판결도 나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독립정산이라는 게 유행은 아니지만 상당히 여러 군데서 이걸 도입을 해갖고 그 대표적인 게 여기고, 이것도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단지가 모여서 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한강변이고 이쪽 단지는 한강변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한강변에 붙어있는 단지의 주민들은 이걸 같이 하는 거는 좋은데 서로 상생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아파트 단지, 우리 단지는 한강을 보고 있는데 그 가치를 인정해 줘야지, 그냥 평의로 내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고, 그럼 그 가치가 한강변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 가치가 얼마나 달라지느냐, 이거를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다면 이쪽에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자, 이거를 이 각 구역이 각 구역 주민들이 모인 앞에서 저희가 그 계산 결과를 설명을 하고 서로 절충을 하고 이렇게 잘 가는 사례고, 이게 요번에 8월 달에 준공을 합니다. 성공적으로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경험이 있고, 모아타운이 지금 처음으로 완성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틀림없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저희는 그런 비슷한, 모아타운은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일을 상당히 고생도 해보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짜면서 해결한 실적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3구역이 지금 요게 경관지구이기 때문에 일종이지만 모아타운이니까 2종을 올려주면 200%, 250%도 막 할 수 있는데, 요게 5층밖에 못 짓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용적률을, 내 밥을 내가 찾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용적률을 이게 5층으로 짓다 보니까 130%, 150% 이거밖에 못 되는 겁니다. 할 수는 법적으로는 모아타운으로 해서 200%, 250%까지도 할 수 있는데, 요 경관지구라는 요것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떡할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거를 상구역에서 못 찾아 먹는 용적률을 이 인접구역에다가 팔고, 그래서 상구역은 어차피 고층으로 못 짓는다면 멋있는 타운하우스나 테라스하우스 단지로 만들고, 그래서 고급화시켜서 특성화 단계로 가고, 특성화 전략으로 가고, 그 대신 못 찾아먹은 용적률은 옆에 구역에 팔아서 그 대가를 받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 꽁모가 안 먹는 거고, 그리고 서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인접구역끼리 이런 방법이 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게 해봐야 되는 건데, 저희는 하와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9 카피올라니라는 그 주상국가 건물을 이 방법에 의해서 서로 용적률을 사갖고, 그래갖고 사업성을 높이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요 옆에 하와이 음악인 협회, 하와이 뮤지션스 어소시에이션, 이런 협회 건물이 있는데, 이게 20층 이상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층밖에 안 올렸습니다, 기존에. 미국에 가면 저층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적률이 남아도는데 그걸 안 썼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럼 요쪽에 그 안 쓴 용적률을 사서 여기다가 돌리자. 그래서 그거를 안 샀으면은 여기 하와이 909 카피올라니 원래 부지고요, 여기 하와이 음악인 협회 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 쓴 용적률을 사서 한 22, 3층밖에 못 올릴 것을 30층을 올려서 상당히 사업성을 올려서 이쪽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랬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의 3구역하고 인접구역하고 해야 됩니다.
이 용적률을 사고파는 제도는 미국에서는 1900년대 초기부터 10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건축법에 불과 몇 년 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사례가 몇 개가 안 됩니다. 지금 번듯한 사례는 없고 정비 사업에는 사례가 없고, 그래서 정비의 결합 정비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몇 개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다릅니다. 이 용적률 사고파는 거는. 그래서 그런 실적을 여러분들의 모아타운에 저희가 도입을 해서 성공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상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가의 경우 이걸 잘하면 아주 쏠쏠하게 사업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상가에 대해서는 단지 전체 테마에 맞는 상가를 저희가 개발할 겁니다. 저희한테 일을 시켜주시면. 그리고 구릉지를 이용해서 지하층 상가를 1층처럼 비싸게 분양을 해서 사업성을 올릴 거고요. 그리고 뭐 도시계획 하는 분들이나 건축 설계하는 분들이 대부분 최근에 유행이 이제 도로변 상가, 연도변 상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거기서 뭐 이렇게 흥정도 하고, 뭐 밤중에 이렇게 조명도 잘 비치면 도시가 살아있는 거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도시계획 하는 분이나 건축 설계하는 분이고, 저는 돈을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영학이 전공이다 보니까 자꾸 돈하는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돈 측면에서 이게 어떤 게 더 사업성이 높이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연도변 상가뿐만 아니라 이 정도 2,몇백 세대가 될 것 같은데요, 모아타운이 이렇게 되면은 집중형 상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집중형 상가가 필요할까, 또 필요하다면 어느 위치에 하는 게 좋을까, 또 한번 저희는 일을 시켜주신다면 검토를 해볼 요량입니다. 그리고 키 테넌트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더욱더 상가를 활성화시키고요. 저희가 이게 코엑스몰입니다. 코엑스몰이 여러분 지하 한 층만 37,000평입니다. 명동의 롯데백화점을 지하에서 위층까지 다 합치면 그게 16,000평밖에 안 되는데, 이 코엑스몰은 지하 한 층이 37,000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다 기획을 했는데, 예전 저희가 기획하기 전에 요 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현대백화점이 있고, 여기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있고, 여기 이제 전철역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 예전에 골동품 상가가 여기 있었는데 장사도 별로 안 되고 이게 별로 그렇게 잘 대두가 안 됐었는데, 이거를 무역협회 의뢰를 받아서, 무역협회가 정부 보조금이 20몇 년 전에 끊어지면서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과제가 생겨서 이걸 잘 개발해서 어디서 임대료를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의뢰를 받아서 제가 이 코엑스몰 37,000평을 개발해서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쇼핑몰을 만들 때 또는 커다란 상가를 만들 때는 자석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상가를 만들 때는 자석의 N극, S극과 같은 강력한 시설을 양쪽에 넣어서 N극, S극이 쇠붙이를 끌어모으듯이 사람을 끌어모아서 이쪽에 끌어모은 사람이 저쪽에도 가보고 이쪽에 온 사람이 저쪽에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중간도 활성화시킨다. 이게 쇼핑몰의 마그넷 원리입니다. 자석의 원리다.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처음 사용을 해서 S극의 이 현대백화점에 필두할 정도로 사람 끌어모을 능력이 있는 강력한 시설을 찾아다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 최초로 저희가 메가박스를 낸 거, 멀티 시네마. 그때 이제 이 사람들하고 미국 연구를 출장을 가니까 20여 년 전에 멀티 시네마, 다광극장이 지금은 우리나라 많지만 그게 처음으로 막 유행을 하면서 조그만 극장들이 그냥 다 죽어나가는 걸 보고, 저걸 젊은 사람들이 그냥 엄청 모이고, 그래서 저걸 들여와야 되겠다. 그래서 메가박스를 자석의 S극에 만들어서 양쪽에서 사람을 끌어당기고 중간까지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이걸 성공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보람을 느끼는 실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광 7구역에 이게 구릉지입니다. 구릉지인데 이쪽이 여기가 1층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보면 1층 같지만 지하입니다. 그래서 지하이기 때문에 그 용적률의 계산도 안 되고, 그래서 이익이 생기고, 그리고 지하 상가를 1층 상가처럼 비싸게 분양할 수 있는 이익이 있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동행 경험에도 저희가 조합원 재산 가치를 극대화를 하겠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신모델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에 들어가면 대학원의 선택 과목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신제품 개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 뭐 이렇게 해서 신제품 개발론이 있는데 제 책이 바로 이
경영학에서 말하는 신제품 개발론을 토지개발 사업에 도입을 해서 4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그렇게 만든 책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저희한테 허락을 해주신다면 이건 뭐 여러분 모아통해서 이런 신제품 개발 절차에 따라서 주제가 있고 테마가 있는 아파트 단지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마켓 실험 그냥 단순한 설계가 아니라 마켓 실험을 통한 설계를 한다. 그래서 에미드를 한다. 이게 신제품 개발 절차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신모델을 만들듯이 예를 들어서 이 설계 평면을 설계를 할 때도 예를 들자면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안방을 강조한 안방을 크게 만들고 요즘식으로 옷 그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이런 안 그리고 옛날 아파트처럼 거실 좀 크게 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설문조사를 주민들에게 하고 한편 실험을 하고 또 실험이 어려울 때는 돈이 많이 들 때는 준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A안을 59%가 선호를 하는데 요걸 연령층으로 나눠보면은 50대 60대층은 오히려 B안을 더 좋아하고 30, 40대층은 압도적으로 A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이 B안보다 A안을 만들면 돈으로 계산하면 10억짜리 아파트 이때 그 실험을 하면 됩니다. 2,5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2.5%의 가치가 평면 설계만에 의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아타운이 계산해 보니까 2조가 넘는데요. 2조의 2.5%가 이 평면 설계만 이 마켓 실험 설계라는 게 그래서 하면 500억 원의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거지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회사나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신제품 개발 기법을 이 부동산 개발에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뭐 이것도 저희가 이제 수요 예측하는 수학적인 기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처럼 2284세대 모아타운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홀로 아파트보다 평당 600만 원이 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학식을 사용해서 수요 예측을 하면은 서울 도심에서 10km, 1km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평당 가격이 내려가느냐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들의 모아타운, 여러분 지역에 모아타운을 새로 만들면 평당 4,700만 원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해서 사업성 분석을 해보면 일부양만 말씀드리면 187%의 그 이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또 계산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억짜리, 4억짜리 빌라를 갖고 있다. 그럼 앞으로 재개발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를 따져보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지금 한 5억이다. 그럼 그게 재개발을 통해서 9억 3천으로 거의 더블이 됩니다. 재산 가치가. 건축비 빼고 경비 다 빼고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은 그런 분이 5억짜리 분이 18평을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은 2억 2천을 돈으로 받고 들어갈 수 있고 25평을 신청을 하면은 7천만 원만 돈 내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아타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다시피 PM 업체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일반 뭐 여러 가지 자문을 해드리고 조합 설립 결의서 진구에 관한 자문 그리고 조합 창립 총회 관련된 업무 이런 것들을 주로 하면서 모아타운이기 때문에 모아타운 관리계획 관련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금 지원도 합니다. 사무실 필요하면 사무실 임대료도 저희가 해드리고 뭐 조합 설립 동서를 돕기 위한 비용이 필요한 그런 것도 대여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를 만약에 뽑아주신다면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어떤 정도적 할 수 없는 일, 즉 여러분들의 그 재산가치 지금 극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단 그 시공그룹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그 건축 설계를 저희하고 MED 설계를 하는 건 아직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설계를 한 게 있어서 그걸 간단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공그룹에 그 마이크를 남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공그룹 건축사사무소 권평일 본부장입니다. 네,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 대지에서 배치하고
건축 계획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회사 소개는 빨리 좀 넘어가고요.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는 그림으로 조금 대체해서 조금 보여드리고 실질적인 건축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시 심의 들어가 있는 이 프로젝트에서 제일 유사한 프로젝트가 합정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고요. 그런데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으며 지금 서울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의도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나 가로주택 관련해서 서울시 의도나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등촌 이동 모아타운에 대해서 저희가 대지 답사와 지도를 봤을 때는 등촌 이동 모아타운 자체가 입구는 좁고 내부 안으로 들어가서 주머니형 주거지를 형성되어 있고요. 배산으로 봉제산이 둘러싸여 있는 아주 명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땅을 보고 등촌 이동 마을 만들기라는 특화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아타운 통합 디자인 계획인데요. 중심에 큰 대지 광장을 두고 입구 쪽 게이트를 특화 전략을 세우고 생활 가로를 끌어들여서 이 마을을 큰 광장을 하나 형성시켜서 6개의 단지를 묶을 수 있게끔 저희가 단지 배치를 했고요. 두 번째 전략은 단지 가로 특화입니다. 가장 많은 단지를 잇고 있는 수직형 생활 가로축과 봉제산에서 내려오는 그린 커뮤니티 가로 특화를 양쪽 십자 모양으로 특화를 시켜서 이 단지를 엮을 수 있게끔 전략을 세웠습니다. 생활 가로 특화에서는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곡선형 도로를 계획하여서 속도에 대한 저감을 계획하였고, 상가 계획은 분동형 상가를 계획해서 아기자기한 생활 가로가 될 수 있게끔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린 커뮤니티 가로 계획은 봉제산에 있는 산책로들을 연결하고 빗물 저류 시설을 이용해서 건처들을 이용해서 자연형의 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전략 세 번째는 외부 공간 특화 계획입니다. 단지를 잇는 큰 외부 공간과 각 단지마다의 광장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략 네 번째는 커뮤니티 특화입니다. 각각의 커뮤니티를 구성하게 되면 좀 옹색하고 시설들이 좀 작을 수가 있는데요. 각 구역별 특화 전략을 통해서 하나의 큰 헬스 공간, 하나의 키즈, 도서관 공간, 그리고 컬처, 한방 의료 공간을 둬서 이 2000세대가 되는 대규모의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저희가 특화 전략을 세웠고요. 다섯 번째 전략은 주차장 통합 관리입니다. 13블럭 지하 주차장을 연결하고 26블럭을 연결하고 45블럭을 연결해서 효율적인 지하 공간을 연결하고 썬큰 공간을 둬서 지하에서도 커뮤니티가 연결될 수 있게끔 저희가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전략 여섯 번째는 다양한 도시경관 연출입니다. 저희가 3블럭은 저층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로변은 중저층, 그리고 단지 중앙은 고층의 타워돔을 배치해서 다양한 도시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건축 계획입니다. 저희가 아까 앞서 얘기한 전략들을 종합적으로 해보면 큰 외부 공간이 도시 중심에 있고 공원 맞은편에는 외부 공간을 두고 작은 커뮤니티들이 달려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랜드마크 주동을 통해서 분동형 상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 특화를 계획해서 이 단지를 엮을 수 있게끔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흔적 남기기는 아시겠지만 이 도로 자체가 좀 작은 건물들로 조금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전체 다 밀어붙이는 개발 방식이 아니라 그 흔적들을 조금 남길 수 있는 아기자기한 가로 계획을 정하도록 했고요. 이 등촌이라는 이 마을이 예전 구암 허준이 탄생한 마을이라서 문화적인 컨텐츠를 좀 담아서 여기 한방의료센터 특별한 공간을 둬서 이 도시 아이덴티티를 조금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치 계획인데요. 이 용적률 관련해서는 지금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다 협의된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단지마다 용적률을
그 법적 용적률만큼 다 찾았다는 의미로 조금 봐주시면 되고요. 뭐 세대수 관련이나 비율 관련은 추후에 만약에 설계가 진행되면 서울시랑 그리고 이 추진하시는 그 주민들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서 이게 배치는 좀 바뀔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선블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자연형 타운하우스 개념의 고급화를 조금 유도를 해봤고요. 이렇게 좀 산형에 막히지 않는 그런 배치를 통해서 좀 여유로운 단지로 좀 만들었고, 또한 테라스 하우스 6개를 더 불화설을 시켜서 저희가 좀 사업성을 좀 극대화를 했습니다. 그 디자인 경관 계획인데요. 저희가 앞서 얘기했듯이 가로변은 좀 중저층으로 조금 휴먼 스케일의 공간을 두고, 뒤쪽 변은 배경이 될 수 있는 고층 아파트를 둬서 이 동자선의 그 자연 시야를 가리지 않는 그 여유로운 단지를 좀 구성해봤습니다. 그리고 입구 부분은 저희가 스카이 게이트형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인허가상으로 조금 그 저희가 서울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하나의 단지로 구성하는 요소로 좀 구성을 했는데요. 그러면 인허가상에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나중에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작은 그 5층짜리 건물들은 조금 자연 지형을 따라서 흘러내리는 조금 고급화식 전략을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타워 배치는 타워가 생김으로써 이 외부 공간들이 좀 큼직큼직한 공간들이 생겨서 여유로운 단지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 주동은 이 입구, 저희가 좁은 입구에서 이 마을을 그 상징할 수 있는 그 디자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게이트를 통해서 그 상징을 좀 나타냈고요. 이 중심부에 있는 작은 분동형 상가들은 이 위압감이 생기는 그 메가 스트럭처가 아닌 작은 건물들로 인해서 그 휴먼 스케일의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좀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커뮤니티 계획입니다. 제가 첫 번째 설명드렸듯이 여기는 학교 공간이라서 에듀 키즈존으로 좀 공원과 같이 좀 연계되었고요. 동자산에서 오는 이 산책로와 그 부분들과 공원과 연결해서 헬스 실버존을 좀 배치했고요. 썬큰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여기는 문화적인 시설로 문화 한방 무료존을 두었으며, 입구 부분은 분동형 스트리트 몰 통해서 현재 있는 도시 이미지를 조금 남기는 장치로 분동형 상가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